자, 이제 법규 첫 시간입니다. 나가보죠. 1장 총설인데 이 부분은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2010년도 그때 처음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는 매번 출제가 되었어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한 5년 전인가 이거 시험 제도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때 바뀌었을 때 또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이게 또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게 출제가 안 됩니다. 이제 지금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왜 이거 만들게 되었느냐, 이거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첫 시간 공부할 때는 항상 이거부터 봐야 되니까 그냥 강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거기? 과거에는 열거주의였다 이런 이야기죠. 열거주의. 그게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로 바뀐 거니까 이 열거주의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되죠. 옛날에는 이 자본시장법이 6개 법률이 이게 통합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되기 전에는 법들이 다 개개 법률이 있었어요. 정권거래법 이런 식으로 뭐 선물거래법 이런 식으로요. 그 개개 법률이 있었는데 그 정권거래법에 가보면은 정권이란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제일 앞에 2조에 보면은 정권을 열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21가지 정도 열거를 했는데 여기 열거된 것만 정권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장점은 뭔고 하니까 명확하죠. 정권이냐 아니냐 딱 명확한데 단점이 뭔고 하니까 정권 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을 먼저 바꾸어야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 여기에 열거된 것만 정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ELW 같은 거 있죠. 이런 상품들이 있죠. 이런 상품 만들 때마다 DLS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ELS 같은 거. 이런 상품 만들 때마다 그때 법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본시장법 할 때 이게 포괄주의, 끔찍하게 추상적으로 정의만 내려놓고 이런 거를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정권회사가 새로운 상품 만드는데 편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에 보면 옛날에는 이제 기관별 규제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요거를 기능별 규제로 바꾸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요거는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펀드를 판매할 때 은행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정권회사 여러 군데서 판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은행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정권거래법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덜쭉날쭉하다는 거죠, 규제가. 어떤 것은 규제가 심하고, 어떤 것은 규제가 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능별 규제라는 것은 어떤 곳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판매를 한다면은 다 똑같이 법적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본시장법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능별 규제다. 이런 식으로 하죠. 옛날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업무 범위가 지금 확대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겸업이 가능하죠. 겸업이 가능하다. 옛날에는 칸막이가 쳐졌다는 거죠. 정권회사, 선물회사 이런 식으로 겸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이 글로벌 시대에 굉장히 외국계 큰 회사에 대해서 경쟁력이 이제 이게 약해지니까 이제는 겸업이 가능하다. 그 대신에 이게 겸업 가능하면은 필연적으로 이해가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이해상충. 요거를 이제 관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니즈 월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정보 차단벽 이런 거 설치 의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어야지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믿고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런 네 가지 이유하에서 자본시장법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는 출제할 게 없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거 출제하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바꾸어서 이제 출제하는 거죠. 요게 이제 옛날 출제 방식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언제라도 출제자가 출제하겠다고 하면 방법은 없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는 아시라는 겁니다. 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관련되는 부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보시면은 법 제정 기본 철학 해가지고 가로 1번에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되었다.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되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 규제 차익이 심하다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쪽으로 갔다. 뭐 그런 말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업무 범위 확장해가지고 1번에 금융투자관 겸업이 허용되었다. 요런 거를 네거티브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요것만 안 되고 나머지 다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옛날에 이제 이런 거를 옛날 형식을 포지티브 시스템이라 그러거든요. 어찌됐든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근데 그거는 뭐 우리 기본서에 없으니까 모르셔도 되고, 여하튼 겸업이 허용되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이해상충 관리가 굉장히 이제 핵심 문제로 떠오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원칙 중심 투자자 보호 제도 도입. 이게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왜 표현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넘겨보시면은 의미는 알겠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 금융투자회사가 지켜야 될 영업행위 규칙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금융투자업자가 6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요 6가지 형태의,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이 있고, 개개의 업자가 지켜야 되는 개별적인 룰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4번에 있습니다. 공통 영업행위 규칙이 표 1-1에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죠. 그 밑에 이제 업자별 해가지고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그 다음에 자문업자, 일임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정권대행인 지금 법규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정권대행인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통 영업행위 규칙하고 그 다음에 업자별에서는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 대행인 이제 또 자격증 따지 않습니까? 그럼 펀드 대행인 할 때는 펀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는 거죠. 요거를 합친 게 뭔가 하니까 요게 바로 투자자산 운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산 운용사가 정말 이게 공부하기가 힘들죠.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에 있는 거 4번에 있는 투자 자문업자, 일임업자 영업행위 규칙,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칙. 이 집합투자업자 가보면 숫자가 장난 아닙니다. 외워야 될 숫자가 한 20가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지켜야 되는 규칙,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죠. 참고로 직무윤리는 다 공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직무윤리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다른 자격증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 제도적 의미, 기대 효과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기대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 이거 우리가 이미 다 이야기한 겁니다. 가로 1번에 제목만 보시면 되죠. 자본시장의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 요거는 이제 포괄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2번에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성 제고는 이거겠죠. 투자자들을 이제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해주니까 투자자들이 믿고 자금 시장에 많이 들어올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3번에 종합적인 금융투자 서비스 제공 가능은 이거겠죠. 겸업이죠, 이거. 겸업을 하니까. 거기 보면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2번에 예를 들면 고객은 한 회사 내에서 이런 6가지 금융 서비스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3번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를 따로따로 설립하지 않고 회사 하나만 설립해 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회사는 요런 이제 이해상충 이런 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회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고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규모의 경제, 뭐 범위의 경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규제 차익 유인 최소화 이거겠네요. 이거 기능별 규제. 이제 기관별 규제가 규제 차익의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기능별 규제를 하면 그게 해소될 거다.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자본시장법을 만들게 된 취지라고 할까? 그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감독기관하고 관계기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계륵 같은 거예요. 닭갈비 같은 거라는 거죠. 먹고는 싶은데 막상 보면 먹을 게 없는 뭐 그런 걸 우리가 계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감독기관이 세 가지가 나오죠. 감독기관이. 그래서 이제 이 금융위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권선물위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이 나오는데, 이 옛날에 여기서 제가 이제 말하는 옛날이라는 것은 한 7,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금감원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금감원이 우리 책에 보면은 9페이지에 있거든요. 출제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출제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책에는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은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금융위원회하고 이제 정권선물위원회인데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이 정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안에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당연히 더 큰 기구겠죠. 그러면은 정권선물위원회를 굳이 왜 만들었느냐? 그게 포인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금융위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은 여기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일일이 외울 수가 없다고요. 그럼 요 양자를 합쳐가지고 구별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요 정권선물위원회 요거 두 가지만 외우시면은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엽적인 거 있죠. 요거 양자 비교하는 거, 뭐 인원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 그 다음에 뭐 위원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조금 아주 뭐 지엽적인 건데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고 객관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는 요거 이게 행정부잖아요. 요거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느냐, 요런 것도 출제를 합니다. 요런 것까지.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제 제가 그 기출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출문제 중에서 정말 어쩌다가 한 5년마다 한 번씩 출제된다고 할까? 뭐 이런 굉장히 뜬금없는 문제가 어쩌다가 있거든요.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그런 문제는 제가 소개는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굳이 외우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외우면은 너무 외워야 될 양이 많아져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 우리가 무시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8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과목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은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 금융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4명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당연직 위원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 출제도 가능하다. 그런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감원은 여기 이제 위원회니까 여기는 이제 의결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의결하는 거를 집행하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금감원이다. 뭐 요런 정도가 되고, 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정권선물위원회 지도 감독을 받는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여기 이제 이 금융위원회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요 양자 원장이, 여기 원장하고 여기 위원장이 같은 인물이었던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별개의 인물이죠. 뭐 그런 거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니까 6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 개요해가지고 보시면은 기역번에 보면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아,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구나. 이제 요거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2번에 조직 보면은, 니은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9명이죠. 요건 9명이고, 정권선물위원회는 5명이거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는 거죠. 외우셔야 되고, 시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저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만 밑줄 그으시고 나중에 이제 2회독 정도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어떤 게 책에 있느냐 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읽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번에 나오죠. 자, 거기 제일 끝에 보면 비상임위원 중에 4사람은 당연직 위원직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기획재정부 차관, 그 다음에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원장,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예금보험공사 사장이거든요. 혹시 하나 적어 놓으실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이 한국거래소 사장 있지 않습니까? 요게 옛날에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한국거래소 사장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거꾸로 외우십시오. 만약에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쭉쭉 내려오시면 되겠네요. 운영 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거기 미연번은 하나 보셔야 돼요. 요 위원장 있죠. 요 정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있잖아요. 거기 미연번에 보면은 정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자동적으로 겸임합니다. 별도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것도 출제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소관사무가 나오죠. 기역번부터 이영번까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거죠.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정권선물위원회가 있네요. 자, 2번에 소관사무 나오죠. 요거 두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 전담기구다. 불공정거래조사 요거 하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회계와 관련해가지고 기준을 세워주고 감리를 하는 무서운 곳이다. 회계장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요게 정권선물위원회가 하는 주된 일이다. 요거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게 기억번하고 니연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 3번이 나오네요. 1번. 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및 정선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거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금감원은 요게 법적으로는 무자본 특수법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는 이게 출제가 되었는데 요즘은 금감원에 대해서는 출제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여튼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거, 요거 법인입니다. 요 정도는 그냥 알아놓으십시오. 그럼 소관사무, 기업번, 금융기관 업무,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인데 다 넘어가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감독기관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출제가 별로 이제 안 되는 거는 아닌데 뜸하게 출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관계기관이 나오는데 이거는 더 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제를 하면은 한 문제를 출제하면 여기 감독기관에서 내지요, 관계기관에서 출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출제를 안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거래소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0페이지에 보면은 가로 1번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라고 돼 있죠. 옛날에는 거래소가 우리 기본서에 한 2페이지 정도, 2, 3페이지 정도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게 한 7,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한 문제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보세요. 출제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한국거래소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라는 것만 달랑 떼가지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협회가 이제 하죠. 근데 요거는 출제하려면은 요거는 자율규제기관입니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감독기관, 이건 공적기구죠. 요거는 공적규제기관이죠. 근데 요거는 자율규제기관이다. 특히 거래소가 자율규제기관이다.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 하느냐 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 예탁결제원이 나오거든요. 예탁결제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정권금융회사가 나온단 말이죠. 요거는 나중에 가면은 이 투자자 예탁금에서 이게 또 나와요. 근데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권이 발행되었다면은 우리가 그 정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예탁결제원에 이게 예치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요게 예치해야 된다. 이러면 이거 틀린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예요. 투자자 예탁금도 예탁결제원에 예치하는 게 아니고 정권금융회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출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출제가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저 뒷부분에 투자자 예탁금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우리가 여기서는 논점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11페이지 가로 4번에 정권금융회사가 있는데 이게 자기 자본 500억 이상이에요. 요게 재작년 2021년 12월 달에 개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500억 이상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는 이게 이제 20억 이상이라고 돼 있을걸요. 근데 여기 이제 시행령으로 이제 이거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령에 의하면은 지금 500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지금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혹시 20억이라고 틀리게 출제할까 싶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거의 출제 안 할 겁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출제가 되면은 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냥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청산에서는 요거는 장외 파생 상품이 주축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대행위는 우리가 정권이 포인트지 않습니까? 파생 상품 관련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을 이제 청산하다 보면은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뒤처리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넷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청산 대상 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인수한다든지 이렇게 뒤처리하는 곳인데 주로 여기 청산 대상은 장외 파생 상품이거든요. 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인데 전혀 뭐 출제를 하고 싶어도 이게 출제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가로 1번에 보면은 제가 서두에 우리가 지금 5단계 체제다 해가 둘째 줄에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금감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법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그 1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법규 유권 해석이 나오죠. 정권회사가 일하다가 이거 지금 자본시장법 이런 법 규정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다. 좀 해석해달라. 이렇게 금융위원회 뭐 해석을 의뢰한다든지 뭐 그런 걸 우리가 유권 해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비조치 의견서는 그 정권회사가 만약에 새로운 신상품을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데 법이 보니까 애매하더라는 거죠. 그럼 혹시 이거 나중에 신상품 발매했다가 나중에 법적 제재가 들어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이제 당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괜찮다. 그냥 시행하라.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우리는 조치하지 않겠다. 제재하지 않겠다.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비조치 의견서,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대표적인 게 기업번에 있죠.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 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신상품 개발하는데 법이 뭔가 미비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관련 당국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16페이지 제일 위에 비조치 의견서에 효력해가지고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죠. 자, 3번에 행정지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법적 구속력은 없죠.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따르지 않으면 어떤 다른 불이익이 또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행정지도라 그러죠. 그래서 1번에 개요. 뭐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뭐 어떤 뭐 지도 권고하는 거 이런 거고 제일 밑에 보면은 이건 이제 행정법 이야기인데 행정지도는 원래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4번에 그 외 기타라고 되어 있어 가로 2번에 모범 규준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 당국하고 회사가 성호 뭡니까? 신사협정하는 겁니다. 법이 없을 때 우리 요런 정도는 서로 지키도록 하자 해가지고 요거는 저 뒤에 직무윤리감은 이 말이 나오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있잖아요. 아직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규준이라 그래가지고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직무윤리할 때 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이제 의미가 없죠. 하여튼 모범 규준이라는 것은 그냥 당국하고 정권회사하고 뭐 신사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서론이 끝났고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금융투자 상품이죠. 요거는 단언컨대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정권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자격증이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거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출제될 만한 형태의 문제로는 다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의외타 문제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문제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대신에 공부할 양은 좀 제법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를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이거는 무엇을 뜻해요? 정권하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을 합친 개념이죠.
그래서 요 정권과 파생상품을 합친 그 상위 개념으로 우리가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금융투자상품이 있다면은 비금융투자상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은행 예금이죠. 그러면 요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쪽은 예금에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는 나중에 최소한 원금까지는 회수할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투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투자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원금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게 없다는 이야기죠. 이쪽은 이게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 양자를 나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니까? 그렇다면 요 양자는 무엇을 가지고 구별하느냐? 요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요거는 둘 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원금에 대한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구별한다는 거죠. 그럼 원금에 대한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게 정권이죠. 있는 게 파생상품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파생상품은 개념 정도만 아시면 이미 그거는 여러분들이 1과목에서 다 공부하셨어요. 우리 그 3과목의 법규는 여러분들이 상품을 안다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굳이 파생상품에 대해서 뭐 어떠고 저떠고 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찌됐든 파생상품 은 원금에 대한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죠. 없다면은 정권이다. 있다면은 파생상품이다.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아셔야 되고 여기는 초과라는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요거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요까지는 출제가 좀 되더라고요. 거래소와 같은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장내 파생상품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거를 장외 파생상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는지 여부 거기 따라서 장내하고 장외하고 구별한다. 요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나중에 투자 권유할 때 나와요. 우리가 전화 같은 거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거든요. 이제 요게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상품 중에서 장외 파생 상품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장외 파생 상품은 굉장히 많은 거래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어렵게 되면은 요 장내 파생 상품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거 말고 해외에서 거래되는 해외 이제 일정한 거래소겠죠. 해외 일정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상품도 우리나라 장내 파생 상품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것만 장내 파생 상품이다 이러면 틀려요. 요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시장도 포함한다. 요거 이제 어렵게 출제하면은 간혹 출제할 때가 있죠. 그런 것 정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논점은 분류 기준입니다. 요거 나누는 기준, 요거 나누는 기준. 그 다음에 파생상품은 요거 나누는 기준.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분류 기준이라고 할까요? 양자 분류 기준.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요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요게 이제 세 가지 개념을 가지거든요. 첫 번째 개념은 우리가 알죠. 이겁니다, 이거. 투자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익을 창출할 목적 그 다음에 특히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익 창출할 목적도 당연하지만 손실을 회피할 목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실을 회피할 목적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뭔가니까 소비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가령 그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사가 기름을 소비하기 위하여 미리 정유회사하고 선물 계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파생상품이 아니에요. 왜냐? 소비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익을 창출할 목적 혹은 손실을 회피할 목적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정권에 투자한다, 파생상품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되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거는 우리가 실물을 취득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어디까지나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 여기서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여기 이제 투자성 계산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투자할 때 우리가 이제 원본이 있고 나중에
회수 금액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1억에 투자했는데 나중에 2억을 회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5천만 원을 회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2억 회수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혀 이 사람은 이제 행복한 경우니까 문제 삼을 수 없는데 여기 5천만 원 이게 마이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투자성이란 말은 이 원금이 나중에 회수 금액보다 나중에 더 크다. 요걸 우리가 이제 투자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요 원본 계산할 때 처음에 판매 수수료 같은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거는 요 계산 원본 속에 넣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판매 수수료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근데 제가 만약에 돈은 1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나의 원본은 얼마냐? 요 판매 수수료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9만 원이 나의 원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포인트고. 그다음에 회수 금액은 이게 우리가 해지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환매 수수료 같은 거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수수료가 만약에 10만 원 들었다. 근데 내 통장에는 1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의 회수 금액은 얼마라고 해야 되느냐? 요거는 포함시켜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포인트가 제외시켜서 계산하는 거고 이쪽은 포함시켜서 그다음 뭐 각종 세금도 있을 수가 있죠. 뭐 세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포함시켜서 계산한다. 그래서 의외로 요거 굉장히 자잘한 문제 같은데 판매 수수료는 제외된다. 그다음에 해지나 환매, 세금 같은 거는 회수 금액에 포함한다. 요것도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금융투자 상품은 워낙 그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자잘한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요렇게까지 하고 그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뭔고 하니까 그러면은 요 투자성이라는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요 세 가지 개념만 갖추고 있으면은 무조건 우리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할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세 가지는 아예 제외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거 모르고 이제 시험장 가는 거는 곤란하죠. 이게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양도성 예금 정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예금에 준하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예금에 준한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신탁을 할 때 처분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관리형 신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재산을 관리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재산 관리에 중점이 있다고 봐가지고 금융투자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건 이거는 유통에 지금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재산 관리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탁 옵션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 그러죠. 요거는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이 권리를 가질 때 자기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가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은 유통을 시킬 수도 없어요.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금융투자 상품의 이 고전적인 정의에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자들은 요거 세 가지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주 시험의 단골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핵심이죠. 우리가 지금 정권 대행인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은 논외로 하고 정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권은 자본시장법에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느냐. 이 정권은 6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이 정권의 분류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는 거니까 다음 중 자본시장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정권은 해가지고 단답 형식으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정답이 투자정권이었거든요. 이 투자정권이라는 말은 자본시장법에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6가지를 알고 있느냐.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식으로 문제는 안 내죠. 이제 각각의 정권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요. 개념에 대해서 묻는데 여기 대해서도 뭐 처음에 나오는 게 뭐 채무 정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분 정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익 정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 계약 정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파생 결합 정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권 예탁 정권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6가지 형태가 인정되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가 뭔가니까 각각의 예예요. 어떤 게 채무 정권이냐, 어떤 게 지분 정권이냐, 어떤 게 수익 정권이냐,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요거 2가지는 자본시장법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정권이에요. 특히 투자계약 정권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채무, 뭐 지분, 수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죠. 정형화되어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 채무정권은 국채라든지 뭐 지방채라든지 특수채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분정권은 뻔하죠. 주권이라든지 신주 인수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수익정권은 뭐 신탁의 수익정권 전형적인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등등 이런 거고. DR 여러분들이 뭐 정권 예탁정권 아시는 건데 투자계약정권은 요거는 비정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뭐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작 음반 거기에 대해서 좀 있으면 책에 있는데 세계 최초로 그거를 투자계약 정권의 일종으로 그거 인정했죠. 그래서 요런 것들 투자계약 정권의 개념이 뭐냐?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파생결합 정권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ELW 같은 거, 그 다음에 ELS 뭐 등등 이런 건데, 요거는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요런 것들은 파생 상품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원본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파생 상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요런 것들은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하거든요. 파생 상품 아니라는 겁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정권의 일종이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이 파생결합증권은 그러면 기초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기초자산의 범위가 이제 어떤 거냐, 이야기인데, 요게 과거에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4가지로 열거가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는 이게 4가지 열거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포괄주의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 기초자산의 범위를 어쩌다가 물어요. 우리 법규 파트에서는 이거 출제를 잘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 1과목에서 금융투자 상품 공부할 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각종 금융투자 상품, 뭐 각종 통화라든지 뭐 위험이라든지 등등 위험은 여기 들어가겠네요. 이번에 새로 이제 들어온 여기에 들어가고 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요거 뭐 일반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요 정권의 분류 요거는 특히 이제 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본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요 정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90% 정도는 지금 소화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옛날에는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외국인이 발행한 거는 인정 안 했는데 이제 이거 이제 역외 적용을 실현시킨다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이제 발행하는 것도 이제 인정을 하죠. 요것도 간혹 출제가 돼요. 한번 봅시다. 자, 18페이지 1번의 정의. 첫째 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요 있죠. 그 다음에 쭉 읽어나가면 그 다음 줄에 취득하는 권리,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쭉 읽어보면 투자성이라 한다. 그래가 투자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번 투자성 판단, 동그라미 1번에 제외. 판매 수수료 제가 지워버렸습니까? 그 다음 2번에 횟수 금액 해가지고 환매 해지 수수료 각종 세금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에 금융투자상품 불인정 대상 1번, 2번, 3번 제목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것은 출제가 뭐 거의 매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정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첫째 줄에 추가 지급 의무 해놓고 그 밑에 가로 2번에 표를 보면은 정권하고 파생상품의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 이 말이 나오죠.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 출제도 되고 요거 출제도 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번 정권, 2번 파생상품 나오죠. 3번의 예외 적용은 요 이야기입니다. 요거 예외가 인정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정권, 1번의 종류 해가지고 셋째 줄에 보면은 외국인이라는 게 나오죠. 외국인 이런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채무정권. 자, 그 2번에 기억번에 1번에 정의해 보면은
이제 요런 게 출제가 돼요. 그러면은 사적인 금전, 이 쉽게 말하면 차용증이죠. 이런 것도 그러면은 요 차용증에 보면은 채권 채무액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채무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정권은 아니죠. 그거는 정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통이 이제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통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시험에 니은번에 사적인 금전 채권도 직업 청구권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채무정권의 일종이다 이러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출제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의 종류, 국채, 지방채, 디귿번에 요거 간혹 요렇게 또 출제할 때도 있어요. 요게 이제 채무정권에서 특수채하고 그 다음에 기업엄정권을 비교할 줄 아느냐. 우리는 이제 정권 쪽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 특수채는 법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산업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그 법인이 발행한 것을 특수채라고 한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음번은 기업음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리얼번에 이제 사채권이 나오는데, 사채도 뭡니까? 그 정권의 일종인데, 거기 묘한 말이 나오죠. 둘째 줄에 이자 연계 파생 결합 채권이 있는데, 요거는 사채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원래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대개는. 근데 요거는 이자하고 연계되었다. 이러니까 이게 이자가 정해진 채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원금 손실 없이 원금 보장형으로 이제 이게 대개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채권의 뭡니까? 요런 거를 이자 연계 파생 결합 채권이라 그래가지고 요런 것도 채무정권의 일종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별로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시험에 상법에서 말하는 이자 연계 파생 결합 채권도 채무정권의 일종이다 아니다 요렇게 어렵게 출제하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지분정권, 대표적인 게 이제 주권,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 뭐 정권 뭐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 이제 어렵게 출제하면은 이게 디귿번인데, 우리가 이제 상법에 가보면은 회사를 만들 때 5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명회사하고 합자회사라는 게 있는데, 한명회사는 사원들이 100% 무한 책임 사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합자회사는 거기에 무한하고 유한이 짬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 책임 사원은 이게 또 여기 말하는 지분정권의 개념에 안 맞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 지분정권은 여러분들이 그 주식회사 주주들 생각해 보시면은 유한 책임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한명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요 무한 책임 사원의 출자한 것도 거기 정서화되어 있다면 그거는 정권으로 보지 않겠다. 요런 뜻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출제하면 하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읽어보면은 둘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지분정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뭐가요?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 수익정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금전신탁의 수익정권, 투자신탁의 수익정권 이런 식이죠.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거를 수익정권이라고 한다. 뭐 이러면 당연히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국채, 지방채와 같은 정권을 지분정권이라고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짝짓기 하는 거 있죠. 요것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어떤 상식에 속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 이제 5번에 나왔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자, 개념이 뭐예요?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포인트는 공동사업이죠. 다른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에 투자만 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정이다. 요즘 이게 이제 가상화폐가 여기 투자계약증권에 포함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고 그렇죠. 어찌됐든 요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은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조각투자라 그러죠. 한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송아지 길렀다가 나중에 이게 어미소가 되어서 팔았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은 이익을 나누어 갖는 권리, 이런 게 만약에
표창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투자계약증권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각 투자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을 공부할 건데 그 정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정형화된 정권의 형태인데 이 자본시장법은 이 비정형화된 정권의 개념을 지금 인정했다는 이야기죠. 요게 이제 투자계약증권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줄에 나오네요. 주 뮤직하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요거 세계 최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투자계약증권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설정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파생결합증권. 뭐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여기 포인트라고 그랬죠. ELW, DLS, 뭐 ELS, DL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파생 상품이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정권의 일종이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자산 나오네요. 기업권,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오른쪽에 신용위험, 미연번이 나오죠. 위험에 대한 계산이 가능한 거. 그래, 지워버렸습니까? 포괄주의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까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렵게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할 수는 있어요. 제가 OX 문제 한번 내드려 볼게요. 파생상품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요.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금융투자상품이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응용해가지고 지문 중에 하나 출제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법규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1과목의 이제 문제죠, 사실은.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같은 게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법규가 원칙이 있으면은 예외가 이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예외가 많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나 수험생들인데 이 많은 예외를 다 외울 거냐? 기출 문제가 있다면은 외워야 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넘어가시면 되고 기출 문제가 있는 것들 위주로 우리가 보면 되고 그나마도 기출 문제도 우리 기본서에는 예배가 한 막 10가지 정도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한 1, 2, 3번 정도만 출제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된다.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번에 파생결합증권 제외 대상이 나오는데 그냥 궁금하신 분들만 읽어보시고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7번에 정권 예탁정권 해가지고 그 있죠. 여러 가지 정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정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다. 뭐 해외 자금을 조달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 셋째 줄에 국내 정권 예탁자금, 그 다음에 국내 정권 예탁정권, 그 다음에 외국 정권 예탁정권 이렇게 두 외국도 인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 파생상품이 나오네요. 요거는 말씀드렸고, 장내, 장외, 구분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선물, 옵션, 스왑, 뭐,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선물하고 선도의 차이점이 뭐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1과목에서 금융투자 상품에서 아마 공부하실 건데, 우리 법규에서는 출제도 안 될 뿐더러, 설령, 여러분들이 그거 아신다 하더라도, 우리 대행이는 파생상품을 출제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기본서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